저장을 맡은 창원대학교 최준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요. 저희 이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간을 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내외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만약에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는 식으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Safety Based on Environment and Organiza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A Study on the Effect of Eco-Friendly Consumption Education and Challenge Program이라는 주제로 충북대학교 유현정 신재우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충북대학교 신재호입니다. 네, 친환경 소비교육과 챌린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유현정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연구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대학 문제해결형 리빙랩 연구과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보완해서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파일럿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에서는 청주시 쓰레기 배출 현황과 충북 지역의 친환경 생활 수준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4년간의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입니다.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증가율이 9.1%에 달해서 총 19만 톤 정도가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 지역의 친환경 생활 행동 수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통계청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여러 분야에서 충북 지역이 좀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이 연구에 좀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 쓰레기 배출량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는 2021년을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년 대비 3%씩 생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충북 지역이 낮은 친환경 생활 행동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연구로서 저희가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 문제와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쓰레기 저감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는 다음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2회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그 워크숍 중간중간 3차에 걸쳐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 소비생활 워크숍에서는 친환경 관련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기 전에 첫 번째로 교육 전 역량을 측정을 해보았고, 그다음 교육 직후에 2차 설문을 통해서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역량을 한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약 5주간의 친환경 소비 챌린지를 진행을 하였고, 2차 워크숍을 시작하면서 챌린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3차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는 약 4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조사 기간은 5주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제 이 조사 목표는 교육만 받는 집단과 교육과 챌린지를 같이 진행하는 집단을 그룹화하여서 집단 간 비교를 통해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친환경 소비생활 챌린지는 좀 간단한데요.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제 개별적으로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된 행동을 하면서 각자의 SNS에 공유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진행을 되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다시피 참여를 이렇게 해주셨고, 블로그나 아니면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을 요약하자면 다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1차, 2차 설문을 통해서 역량을 알아보았고, 그 다음 5주간의 챌린지를 통해서 직접 그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된 행동을 하고자 요청을 하였고요. 그 다음 2차 성과 공유 워크숍에서는 그러한 챌린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았고, 마지막에 그 활동 내용들을 각자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을 통한 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개의 측정 변수를 측정을 해 보았고요. 환경 문제 인식, 친환경 태도, 친환경 행동 의도, 사명감, 친환경 실천 행동 등의 5개로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모두 신뢰성을 검증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1차 워크숍 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얼마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보는 내용입니다. 일단 5개 측면에서는 모두 다 이제 점수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인식, 행동 의도, 사명감 이 3개의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점수가 좀 향상된, 그러니까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친환경 소비 챌린지에 대해서 전후 역량 비교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점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명감 측면에서 좀 통계적 의미가 있는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방향,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저희 연구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친환경 소비 챌린지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 친환경 소비 챌린지 프로그램이 사전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원인으로는 조사 대상자 중 대다수가 저희가 50대에서 60대 주부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진행되는 소비생활 챌린지 참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참여 기간이, 그래서 그것과 또 챌린지 참여 기간이 5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그 효과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기에는 다소 길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챌린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령대를 고려해서 좀 이용률이 높은 SNS를 선정할 필요도 느꼈습니다.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 SNS는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좀 조사를 해보아야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고연령대에서는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SNS가 활용이 어렵다라면 아마 모두가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메신저 프로그램, 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서도 단체방을 만들어서 뭐 활동 사진을 공유한다든지 활동 내용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의 경우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효과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기간을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좀 기간을 줄이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라면은 현재 기간 혹은 더 기간을 늘리되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계속 뭐 활동을 업로드를 했는지, 아니면 뭐 단체의 연락을 통해서 좀 활동을 독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연구 결과에서 좀 알아보았던 거는, 일단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 생활 역량은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좀 5점 리커트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측정 변수에서 4.5점 이상을 보였고요.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자들을 모집을 할 때 친환경 소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진행을 할 경우에는 좀 연령대 좀 다양하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좀 직업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하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었음을 느끼고 또 표본의 수도 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소비 관련 교육의 효과는 검증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어, 아무래도 교육 직후에 2차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또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명백히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인식, 행동 의도, 사명감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영양 점수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관련 기관이나 뭐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교육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리빙랩 과제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에서 이 연구는 좀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 진행을 할 경우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런 학술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문제 해결에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을 좀 빨리 한 경향이 있는데, 네, 저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신재우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셔가지고요. 아주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연구 완료된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파일럿 스터디의 어떤 특성이 강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마무리 다 전체 세션 2가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또 혹은 거기에 따른 질의응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A start to enhanc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라는 주제로 개명대 박찬순, 사용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수용성 제고의 발표를 맡게 된 박찬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 분석 결과,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뭐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화는 91년도 도입된 해외 투자 업체 연수 제도를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남아 선호 사상과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이제 부족한 결혼 정년기 여성을 대신하고자 외국인 결혼 이주민이 유입되었고 이 시기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다문화 가정,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회 전반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이제 외국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다문화 사회로 오래전부터 접어들었던 이제 서구권에서도 최근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사건, 메르켈의 이민정책 실패 선언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와 별도로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제노포비아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010년 이슬람 국가를 노동 송철 국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청원글이 1,500개가 올라왔으며 최근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 등의 이슬람 포비아 그리고 뭐 과거 우원춘 사건으로 인한 차오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기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221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4.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7.9%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다문화 사회로 규정을 짓는데요.
한국은 이런 이제 심각한 절투살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고, 이제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기에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가속도를 보일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에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집단과 집단의 특징이 상이하기에 요인 분석을 통한 차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에 이 연구에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연구 가설입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이제 학자마다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어, 문화, 인종, 종교, 사회 양식 등 다양한 수용하는 자세라고 풀이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하는 내용은 이제 각기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이를 총괄해서 이제 다문화 수용성이란 단일의 개념을 벗어나 다양성을 지향하는 자세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제 기존의 실질적, 정신적 단일 민족과 인종, 그리고 단일 문화라는 개념을 벗어나 수용하려는 태도입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 크게 인구 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다문화 교육, 그리고 직간접 접촉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이제 다문화 수용성에 정해관계를 미쳤고, 나이는 많을수록 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서는 이제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이 보수보다 더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의 경우도 이제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이제 다문화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결혼 여부도 미혼이 기혼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경우 이제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해관계를 미치게 되었고, 부모의 다문화 교육 경험이 이제 자식에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이제 관계를 보였습니다. 직간접 접촉에서는 이제 직접 접촉으로 선행 연구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이들에 대한 이제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이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이제 공포심과 그들에 대한 반대 좀 저항적인 인식이 생기는 이제 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게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미디어 범죄 접촉의 경우 외국인의 범죄 사건을 접함으로써 이제 문화개발 효과에 의해서 이제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친구 또는 뭐 가족 같은 이제 좀 긴밀한 관계일수록 이제 정해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이웃이나 이런 별도로 이제 아무 관계가 약한 관계성에서는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 외국인과의 행사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원봉사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동호회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단순 접촉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관계성이 강할수록, 그 다음에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방송을 접할수록,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이제 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서 설정하였고, 이와 반대로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외국인 방송을 접할수록 이제 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가설 모델입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다문화 수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2018년도 다문화 수용성 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는 2012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별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이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진단 도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양성 15문항, 관계성 11문항, 보편성 9문항으로 총 35개 문항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평가하며 신뢰도는 이제 크롬바우 알파 계수가 0.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문항은 이제 6점 척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독립 변수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별, 연령, 그리고 혼인, 학력, 가구 소득, 직업, 이렇게 지역별로 재코딩했습니다. 접촉 요인으로 이제 직접 접촉으로 외국인 축제, 외국인과의 자원봉사, 외국인과의 동호회 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외국인과의 관계성은 이제 강한 친분관계, 약한 친분관계, 없음으로 분류했습니다. 단순 접촉으로는 이제 매우 자주 본다, 가끔 본다, 거의 본 적이 없다, 전혀 본 적이 없다로 분류했습니다. 간접 접촉으로는 이제 대중매체로서 긍정적인 접촉인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 이주민, 한국인과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 이주민,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다문화 이해 공익 광고 및 홍보 영상,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한국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분류했고, 부정적인 접촉으로는 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 이주 여성, 강제 추방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범죄자로 나누어 평균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문화 교육 경험은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로 이렇게 분류하여 투입했습니다. 기초 통계 분석 결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서 성별의 평균은 1.49로서 동등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연령의 평균은 2.98로서 연령도 전 연령에 거쳐 분포되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접촉의 경우 이제 자원봉사, 행사, 그리고 동호회 평균이 1.06에서 1.08로 대부분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간접 접촉의 경우 이제 긍정적 접촉과 부정적 접촉이 각각 3.07, 2.84로 긍정적 접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간단하게 몇 개 보시면 이제 다문화 소용성, 연령과 다문화 소용성이 0.23, 행사 참여 경험과 소용성이 0.13, 다문화 교육 경험과 다문화 수용성이 0.15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는 이제 기초 통계 분석표와 이제 상관관계 분석표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SPSS 21 버전을 활용한 다중회귀 분석을 활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F값은 75.763으로 유효확률 0.01 수준 내에서 유의했습니다. 수정 대응할 값은 이제 0.14로 종속 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독립 변수들의 설명력이 13.5%였습니다. 또한 VIP에서는 모두 12하인 1.7을 넘지 않아 독립 변수들 간 다중 공선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석 결과 지역, 가구 소득, 직업, 자원봉사 횟수, 동호회 횟수, 외국인 접촉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더욱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학력은 고학력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접촉 요인 중 이제 직접 접촉에서는 외국인과의 관계성에서 강한 유대를 가진 관계를 가질수록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대로 약한 관계를 가지거나 외국인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수용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활동적인 직접적 접촉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과 함께하는 행사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접 접촉에서는 이제 대중매체를 통한 긍정적인 접촉은 이제 다문화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접촉은 수용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이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즉 가설 2, 5, 6, 7, 8은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이 가능했습니다. 이 표는 이제 다중회귀 분석표입니다. 결론입니다. 2019년도 이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서 시도별로 보면은 경기도와 충청남도, 제주도의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각각 5.4%, 5.8%, 5.2%였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이제 안산시, 영등포구, 음성구, 구로구 등이 12.4%, 14.3, 13.9, 13.1%로 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요도가 다르고, 각 지자체의 인구 집단과 집단의 특징이 다르기에 다문화 수용성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실시와 예산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특징과 특정 지자체 내에서 지역의 시군구 또는 소규모 지역과 집단을 선별하여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선 인구 통계학적 요인으로 보면 학력, 연령으로 분류하여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다문화 교육을 위한 예산 배분과, 그리고 노인정 및 사업체에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접촉 요인으로 보면은 이제 직접 접촉에 의한 다문화 수용성은 관계성과 다문화 행사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이제 단순 접촉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나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성, 즉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진 집단이 약한 관계 또는 관계가 없는 집단보다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접촉의 양보다 질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약한 관계성인 단순 학교 동료, 직장 동료와 이웃의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대상 또는 지역의 선별을 통한 다문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간접 접촉에서 이제 긍정적인 접촉이 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이제 지역 방송국 및 SNS나 유튜브를 통해 일반 시민들이 이제 자주 긍정적인 외국인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예능 제작 또는 이제 긍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여 자연스레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이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이제 2007년부터 다문화 교육이 선정됨에 따라 점차 시행되어 가는 추세였지만 성인들은 이제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제 직장에서 개별적인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기에 지자체에서 이제 특정 인원수가 넘어가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또는 원격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조사 결과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은 52.96점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평균이 이보다 낮았으며 전라도의 경우 47.51점으로 가장 낮은 수용성을 보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제 앞서 본 복합적인 다문화 교육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이제 지자체에서 각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여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 문화를 겪는 이제 문화 축제와 외국인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다문화 수용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비례하여 예산을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이제 2018년도 다문화 수용성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자료의 시차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자료이기에 이제 국민의 정서적 변화와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다문화 수용성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제 외국인의 직업과 출신 국가 또는 인종에 따라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본 설문지 내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찬수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선생님들 그 시간은 10분 정도로 잘, 이제 지켜주시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eriod and organization satisfaction of indefinite term contract workers in government, focusing on indefinite term contract worker at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Management Service라는 주제로 계명대 김현태 사용진 교수님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학교 김현태입니다. 저는 사용진 교수님의 지도로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연구 주제는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조직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무직이 전 직원의 30% 이상을 구성하는 좀 특수한 형태라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다음 서론입니다. 200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조금 다른 거는 기존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때는 공공 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에 13만 3천 명이 전환이 완료되었고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진작하고 그다음 조직 내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이 소통에 저해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공무직 근로자의 만족 상태와 관련된 별도의 선행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관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근속기간과 조직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본원 그다음 9개 지원 130개 사무소에서 총 공무직이 769명이 근무하고요. 직종별로는 참고하시고 직종 분류별로 보시면 사무보조가 12명, 연구보조 74명, 기관별 특수직이 6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업무를 살펴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라고 563명이 공무직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된 업무에 대해서 이 농산물 품질 관련에만 있는 공무직의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조사 단속 보조 업무 95명, 연구 보조 74명, 사무 보조 12명, 그 외 청사의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속기간과 조직 만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재직기간, 재임기간, 근속연수, 근속기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이 근무하는 조직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기간, 그리고 동일한 조직의 다른 부서에서 일한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근속기간은 조직에서 승진, 임금, 휴가, 퇴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되고 경력 관리를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근속기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조직 만족이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박연신, 홍순복, 민병원, 오세진, 임명식, 양병화 등과 같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설을 보시면 개인과 환경이 서로 일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은 만족하게 되고 만족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에 머무르며 근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과 조직의 환경이 일치하지 않아 조화롭지 못할 경우 개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퇴직하여 이직 또는 전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과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욕구와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과 관련된 직업 가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과 환경의 일치를 설명하는 이론인 직업 적응 이론 TWA에 근거하여서 근속기간이 긴 공무직 근로자는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근속기간이 짧은 공무직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조직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 및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74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설문 데이터로서 2020년 10월 26일부터 17일까지 현대 리서치에서 설계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구조화된 조사표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응답률은 89.8%입니다. 연구 모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 대상자의 특성입니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 중 가장 아래쪽에 근속 기간을 보시면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5년 미만과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직의 연수가 14년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고요. 비율은 각각 단계별로 약 30%, 34.7%, 35.3% 비율을 골고루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변수의 측정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조직 만족도는 직무 만족, 조직 몰입, 조직 커뮤니케이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의 전체 항목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습니다. 각 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하위 척도를 포함한 10개의 지표를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측정 지표의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근속기간 5년 미만의 조직 만족도는 3.378점으로 보통 3점을 상회하였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는 3.091점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10년 이상은 2.994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218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분석 수행한 결과입니다. 조직 만족도 분석 결과 근무 연수와 조직 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채택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근로자 조직 만족도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조직 만족도가 낮은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근속기간이 조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조직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직에 대한 만족이 단순히 조직 내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생겨나는 직업 소명 의식과 직업 수행 만족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직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살펴보면, 조직의 가치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 일치가 0.821, 상사와의 소통이 0.785, 동료와의 정보 교류와 소통 0.771, 조직 구성원 간 책임 분담이 명확한 경우 0.771로 나타났으며, 업무의 만족과 업무량 등 직무 만족보다 조직 몰입,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조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미와 한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체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수행됐다는 점이 의미이며, 한계점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조직 만족도 간의 단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행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입니다. 향후의 공무직 근로자 후속 연구에서는 근속기간이 조직 만족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통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조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자료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시간이 짧았을 텐데도 제한된 시간 안에 아주 정말 체계 있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번째고요. 예, Case of COVID-19 Quarantine Management in University Dormitory라는 주제로 광주여대 이진희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여대 간호학과 이진희입니다. 지난 2년간 모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연구는 제가 작년 전반기부터 기숙사 관장을 맡아서 관리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정리하였습니다. 공유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모두 익숙하시겠지만 뒷장에서 제시할 관리 절차가 필요했던 이유를 코로나 특성과 관련해서 제시했습니다. 2019년 말에 발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7일자로 봤더니 3억 명을 전 세계적으로 돌파했고 사망자도 많았고요.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이후에 50만 명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다 위기가 왔지만 교육 차원에서도 비대면 수업이 권고가 됐고 대학이 또 필요성을 판단해서 배정하라는 이런 초반기에는 정말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하는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이 됐었습니다. 백신 개발이 국내 적용은 작년에 됐고 또 이 치료제까지도 오늘 들여온다고 이제 뉴스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재작년에는 정말 안개 속에서 헤맸던 해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조금 거치면서 단계적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돼서 1단계에는 대면해라, 2단계에는 뭐 나눠서 해라, 3단계에는 비대면을 해라 정말 엄청난 혼란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2년도 넘어갔는데 작년 여름부터는 그 교육 격차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더 이상 이거를 비대면으로만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판단하에 또 백신도 도입이 됐었고요. 물론 이제 젊은 층에 도입이 될 때까지는 또 한 번에 한 학기가 또 지나는 그런 시기를 겪었으나 아무튼
강화된 방역 관리를 하면서 대면 교육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코로나 전파 특성은 비말을 통해서만 감염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또 안면 마스크, 일반적인 마스크 썼다가 아니다, 공기 전파가 된다. 그래서 또 95 마스크, 94 마스크 이상을 써야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었고, 또 밀접 표면에서 3일 이상 생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 불과 몇 달 사이에 연구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험했던 것은 밀폐 공간에서의 확산이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기숙사는 어쩔 수 없이 밀폐 공간에서 지내야 되는 그런 공동 숙소이다 보니 수업을 1시간 같이 받고 또 쉬는 시간에 환기하고 또 흩어지고 이런 공간하고는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파 특성에서 다른 부분을 보면 무증상으로 경미한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감염된지 모르고 감염을 시키는 이 슈퍼전파자가 발생하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공통적인 추진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신속한 진단, 접촉자 추적 관리 등이 겹쳐서 K-방역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하나하나 좀 빠르게 보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격리나 휴교, 거리두기 시행 효과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게 됐고요. 신속한 진단은 의심자가 빨리 검사를 하고 코로나 콜센터나 시청이나 보건소가 이런 기능을 담당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접촉자 추적 격리가 스마트폰이나 CCTV,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이제 많은 역학조사관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K 방역 모델을 만들어냈던 계기가 됐고, 중국에서 접촉자 추적 격리 효과가 2일 이상 줄인다는 이런 재생산 지수를 줄인다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또 초기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접촉자를 추적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길어지면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제 부정적인 면들도 누적이 되고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지침도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K방역 모델은 초기에 시대에 있는 BBC에서 촬영도 많이 해가고 극찬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진단 장비, 드라이브 스루 검사네, 이거는 또 해외로 수출되기도 하고요. 역학조사나 자가격리나 또 우수한 보건 시스템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작년 1학기입니다. 작년 1학기 이 대학생들에게는 아직 백신이 투여되기 전 시기였었고요. 정말 그때는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시기였었고, 굉장히 많은 회의를 거치고 또 여러 의견들을 구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숙사이고요. 이제 이 시기에는 규모를 나눠서 이렇게 1학년이 대부분 기숙사를 더 희망하고 더 많이 필요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은 대부분 학년을 나누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섞어서 학년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숫자가 얼추 맞아지는 이런 학년 분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입소에 앞서서 관리 지침을 세웠고요. 사감쌤을 비롯해서 관리자 교육을 했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부터 안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주요사항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손위생은 아주 기본적인 모든 국민들이 하는 상황이었고 입소 전에 48시간 이내 PCR을 제출해야 했고요. 2주 동안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1일 1회 기숙사 전체 방역을 했고 하루 2번은 필수로 해야 되고 수시 환기와 사감생들은 부사 마스크, 비닐가운 이런 것들은 매일 비닐가운 입고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새로운 학생들이 입사하게 되는 입사 업무 시에 사용했습니다. 격리 공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이제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안전하게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층을 비우는 또 화장실과 세면실이 이제 구비가 된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면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요. 출입국 QR이라던가 자동 발열 체크가 실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은요. 그전에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가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에 대한 것이 다른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를 나오더라도 교실에 대면 수업을 가는 게 아니고 기숙사 안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면서 이 인터넷 속도에 대한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었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한 안내를 엘리베이터 앞이나 뭐 공용 공간 게시판이나 입구에도 많이 게시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건조기를 더 설치해달라 이제 여러 가지 집에서 있었던 그런 민원들이 기숙사에도 똑같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작년은 아니고 재작년에 이 학생들이 브이로그를 찍었던 게 있어서 네, 같이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정속도로 하면 너무 네, 시간이 초과될 것 같아서 저기 죄송한데 그거는 네. 그냥 링크를 나중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네네. 브이로그는 예. 알겠습니다. 네. 공간 방역 여기서부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눠서 방역은 진행이 됐고요. 건물 입구나 기숙사 식당 이런 부분에서는 칸막이, 뭐 QR, 손 소독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독서실이나 체력 단련실은 또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폐쇄 조치됐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동시 사용 인원을 제한했고요. 다중이용 구역,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사감생들과 또 도와주시는 변사님들이 소독을 하게 됐고요. 방역, 일일 1회 방역은 두문 방역을 통해서 네, 실시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그 호실이 한 호실이 작지 않기 때문에 1인 4인 1실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1인 1실을 권장을 했고 1인 1실로 운영하기엔 또 1학년들 정말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네, 그 어려운 점이 있어서 1인 1실 플러스 2인 1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기숙사 운영위원회 각 이제 부서장들과 또 그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대신에 철저한 방역을 이제 겸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생활관리에서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본인이 열이 있는지 또 뭐 기타 증상이 있는지 또 고위험 밀집 지역에 그 오늘 무슨 동선이 겹쳤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방역관리 안내문이라던가 문자를 수시로 발송해서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그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 민원 중에 좀 어려웠던 민원이 외부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PCR 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하셨는데 그러나 뒤에 잠깐 소개를 하겠지만 예외를 두지 않고 네, 이제 적용을 하면서 나중에는 적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 사례를 보시면 뭐라고 많이 써져 있긴 하지만 접촉 명단을 인지한 직후부터 관리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 중 그 명단을 확보를 하면서 이 학생이 또 어디에서 겹쳤는지 또 검사 장소가 왜 중요했냐면요. 작년 1학기를 보면 또 3학기 때는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시청하고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시청은 그날 검사하면 그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건소는 또 지역마다 좀 그 뭐 서구 남구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오늘 검사했는데도 내일을 이렇게 넘긴다거나 이래서 또 되도록이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검사 장소를 이용하도록 이제 1대1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음성 나올 때까지는 그 격리 장소에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또 보호자에게도 뭐 출석 인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해서 재난 문자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검사 대상자인지 이걸 헷갈리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 한 5, 6명 정도 나오면 그래도 퇴근 전에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하고 동선이 많이 겹친 학생들은 정말 이렇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좀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 심각성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층장들 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또 관리자 입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게 됐고요. 한 학기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운도 따라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관련 그 팀장님이 전국적으로 기숙사 관리자들 모임을 갔더니 이렇게 기숙사에서 확진자 발생하지 않은 학교가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뒤따라오는 후속 조치에 따른 그 데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이제 이 학생들이 퇴소할 때까지는 매일매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루해지는 개인 방역의 회의를 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접촉 의심 학생은 자율보고를 하게 되고 이 학생이 어떤 그 마녀 사냥을 당한다던가 뭐 그 학생을 꺼려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게 이제 관리자들이 개별 접촉해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업무에 비해서 사감생위원장과 관리자들이 한 번만 해도 되는 일을 뭐 서너 번 해야 된다던가 이전에 없었던 이런 민원들도 감내를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이 항상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시험 기간이 끝나는 주에는 동선이 겹친 학생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이런 공간에 좀 가게 돼서 저희가 중간고사 때 이런 거를 확인하고 기말에는 시험 전부터 안내를 좀 강하게 해서 이게 이제 CDC에서 1월 4일자, 지난주 1월 4일자 기준인데요. 이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저희도 같은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이런 정도의 접촉이면 능동감시자가 됐어야 되는 학생인데 3학기 때는 또 수동감시자라는 것이 생겨서 또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안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매번 이 기준을 잘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수님들이 보실 때도 이 자료를 보고 만약에 내가 어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었다 하면 나는 격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15분 이상 6피트 미만에 있었으면 그러나 여기에서 예외사항은 백신이 완료된 사람은 또 예외사항이 될 수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케이스였습니다. 실시간 대응이라고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방역 관련 국가조치 사항이 변한다는 것도 주요한 사항이었습니다. 택배가 가정에서도 택배가 많이 늘었지만 정말 택배함이 터질 정도로 택배 보관함도 재정비가 됐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례는 1학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사례이고요. 지역별로 또 확진자가 나오는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다 대응 방안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관리 방안은 현재도 저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공유하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재대 이준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별도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좌장이 된 입장에서 내분 발표를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 2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대 신재현 선생님 연구팀 친환경 소비기업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친환경 쓰레기 줄여야 되는 건 모든 국가적 지금 사안인데
청주를 중심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일럿 연구라는 점에서 이제 좀 더 연구가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하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를 기대하면서요. 한 가지 이제 같은 연구자로서 제가 볼 때 조금 하나 가능하다, 충분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하고 나서 챌린지한 이후에 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은 저희들이 연구자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과 실천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할 땐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천하게 되면 도리어 효용감이나 같은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연구 결과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실천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계명대에서 이제 박찬 선생님 또 사용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말씀해 주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다문화 수용 그 국가로 가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대입니다. 0.82, 83 이런 수준이라서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라고 생각할 때 아주 시기적절한 연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접촉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 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접촉의 질을 우리가 더 향상시켜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은 이제 전체를 어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이 10%대였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이 다문화 수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게 되는 연구였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세 번째, 김현태 선생님, 마찬가지로 사용진 교수님 그 연구팀에서 말씀해 주신 이 공무직 근로자 근속기간, 특히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는 연구, 정말 의미 있는 연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 특히 말이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는 것도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어떤 고용 형태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표하실 때 이거 기간이 길어지면 도리어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연구 결과 아주 흥미롭고 좋은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조직 몰입, 소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이 더 좋은 필수적인 요소다.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공무직 근로자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들의 조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는 것들을 좋게 제안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연구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비드-19에 따른 기숙사 이제 관리, 직접 어떻게 말하면 광주여대 기숙사 관장님을 직접 하시면서 좋은 연구를 진행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들한테 좋은 사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 각 학교별로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께서 이런 역할들을 다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샘플과 모델이 되는 연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분 교수님들 발표해 주신다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세션 두 번째 세션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